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원금이라도 돌려줘. 몸캠 피싱을 당한 남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가정폭력범이라니.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법적인 상식에 대해서 유익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들 있죠.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그 산업재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상 재해 관련된 건데,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쳤거나 사망할 경우에 이제 산업보건법상 재해로 인정돼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 주는 거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계약,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또는 아르바이트,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자로 인정해서 산업보건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벌어진 사건을 주제로 해서 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인데요. 위탁계약은 이제 제조, 설비, 유지, 보수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설비, 유지, 보수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업무를 회사 내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압설비 지게차가 유압설비를 가지고 가다가 유압설비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위탁계약을 받은 이 사람이 유압설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럴 경우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니까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은 근로자로서의 모든 실질 영역을 했다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일단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성으로는 위탁계약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위탁계약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의 특수성은 어쨌든 위탁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업체가 고용한, 그러니까 직접 고용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을까요? 예, 법원에서는 좀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일 먼저 계약서를 먼저 분석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에는 설비 유지에 관련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돼 있었고 네. 만약에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엔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임의대로 설비를 유지하거나 보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유지 설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재판부가 이거는 위탁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사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내가 이제 결국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예, 재판부는 이 위탁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뿐만 아니라 과연 이 근로자가 위탁 계약 받은 사람이 회사에 전속적으로 되어 있느냐, 전속적으로 이 업무만 했느냐를 또 살펴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 5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별도의 사업장을 두어야 하는데 별도로 사업장을 두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에 나머지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만 생계를 유지했죠. 그런 다음에 또 이 고정적으로 받았고 만약 추가를 업무를 한다고 해서 추가 근로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뭐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만약에 위탁 계약을 했으면 추가를 업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더 받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고정적으로 같은 날짜에 계속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위탁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결국 이번 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뭐 유족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뭐 근로의 형태라든지 내가 매달 언제 이제 돈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기숙사와 같은 이런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여서 사는 곳에 함께 모여서 또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자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건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계약을 받은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대보험이 가입된 경우도 있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의 사안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라벨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부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라벨 부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공을 했는데 납품을 했는데 불량품이 들어오죠. 이 불량품을 가지고 이제 옮기다가 계단이 좀 무너지게 됩니다. 계단이 무너지게 돼서 이 지금 근로자라고 이제 판단받은 분이 발목에 분쇄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목을 상당히 이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게 되죠.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 근로자입니다. 이거에서 보상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지만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 사건은 이제 위탁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이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 생이라 하더라도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부했던 먼저 근로자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은 네. 계약 단가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지급해서 별도의 공간을 이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라고 하면서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법원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로자일 수도 있다라고 심사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근로자일 수 있냐를 심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시나 지휘를 감독을 받았다고 하면은 근로자성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이 다친 분이 회사에서 지시 감독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게 나타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라벨 부착 수선 업무가 유기적으로 공장 전체의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 규칙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았고 또 다른 직원들하고 근무 시간이 또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휴일도 만약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꼭 같이 협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작업량도 단가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용 차증과 손실 초래 등을 위험을 스스로 이 다친 분이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회사의 지시과 지휘와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본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그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 오늘은 두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부동산 투자 그룹에 가입을 했어요. 네, 가입을 했는데, 이제 그 업체가 이제 지방에 건물을 지었어요. 네, 어디다 지었냐면 이제, 경남 창원이라고 하시나? 네, 예, 그 경남 창원 그쪽에 지었는데 이제 건물 자체는 이뻐요. 멋들어지게 잘 지었고, 그리고 또, 건물 자체는 굉장히 잘 지었고, 또, 예쁜 점이 뭐가 있냐면, 아무튼 도로도 괜찮고 좋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창원이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네, 이제, 지방이어서, 이제 잘 안 팔린 거예요. 건물이 네네. 팔리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투자하는데 이제 확인을 받고 가입을 했는데 제가 경남 창원에 도로 괜찮은 2층 집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를 지었는데 그런 식으로 펜션처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팔리질 않는 거예요. 전혀 팔리질 않아서 제가 투자한 돈을 전혀 회수를 못했어요. 제가 거기다 한 3,2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탈퇴를 했어요. 이건 안 네. 되겠구나 싶어서.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탈퇴를 했고, 그 후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가게들 쪽은 돈을 전혀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투자는 잃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불확실한 투자라기보다 조금 안정적인 그런 걸 원했던 거거든요. 안정적인 그런 걸 원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250을 투자했는데, 네, 그게 처음에 말할 때 적어도 한 2할, 3할? 많게는 이제 더 맞는데 최소한 한 2할, 3할 정도는 불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집은 팔리지 않고 이제 투자그룹은 이제 내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 2할 3할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네. 원금이라도 조금 물론 2할 3할까지 다 받으면 좋겠지만 원금을 조금 회수를 하고 싶거든요. 투자그룹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투자그룹이 이 아주 못된 놈들인 게 이게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사실 그 있는 거는 돈을 그 넣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간데 여기서 그래도 얼마라도 좀 아니지 그 최대한 많이 네네. 조금 원금이나 아니면 회수할 수 있는 아니면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2할 3할의 이자를 좀 붙여서 받을 수가 있는가. 네.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그 지방에 있는 그 건물의 그러니까 물론 그 집이 3,500, 250처럼 작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투자한 만큼 늘어났다면 그 집이 적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받든 아니면 돈을 받든 뭐 일단 그 어떻게 되면 이제 손해를 준 그쵸. 거죠. 이게 지금 좀 중요한 돈이었는데 이제 네. 투자그룹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또 이 투자회사 같은 데를 좀 처벌하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무슨 그리고,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예. 하셨는데 이게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원금도 지금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좀 약속은 어떻게 해야 이제 될까? 2할 3할로 그렇죠. 네, 그 손실에 대해서 조금 만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경남 창원에 있는 이제 건물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게 펜션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 한두 채가 아닌데, 그게 좀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팔리질 않았으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펜션을 여러 채 졌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양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전혀 팔리질 않는데, 예. 우리 쪽에서는 펜션에 뭐라고 해. 그 인수할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투자자 측에서 없고, 플러스로, 어디가 누구야. 그 투자업체 회사 쪽에는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건물은 이제 펜션은 여러 채 다 져놨는데, 이제 그거를 인수하거나 그걸 이제 분양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 그룹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거는요. 이제 지인을 통해서긴 한데 지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인이 이런 데가 있다. 넣기만 해도 2, 3할이다. 이거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그 지인은 피해를 보긴 했어. 그 지인 피해를 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알게 되고 여기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 그 링크를 써주더라고요. 그 방을 사서 그 방 안에서 이제 뭐 누가 이만큼 투자를 하셨는데 이만큼 수익 실현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3,250만 원이 지금 돈이 들어가기 전에 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계약서는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이제 막 도장 찍고 뭐 지장 찍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간단하게 했죠. 무슨 파일을 보내줬는데 그 파일에다가 이제 제가 그걸 출력해서 사인을 한 다음에 사진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파일을 출력을 했는데 출력해서 이제 그 투자금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3,250만 원을 돈을 지급했잖아요. 계좌이체 하셨잖아요.
예. 그 예금주하고 그 계약서에 있는 회사하고 동일합니까? 잘 안 들렸거든요. 예. 뭐라고요? 3,250만 원을 어디로 보냈잖아요. 송금했지 예, 않습니까? 송금한 예금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쵸? 그 예금주하고 지금 방금 전에 파일을 보내줘서 프린트 했는데 거기에 서명해서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서명하고 그 상대방 또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 보낸 송금 받은 회사하고 그 계약서를 보내준 회사하고 거기 계약서에 있는 회사하고 동일합니까?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아, 그 그거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예, 그 부분 근데 한번 아마 제 기억에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제가 처음 돈을 넣을 때 항상 그 예금주를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맞다면 그 보내준 그 종이랑 예금주는 그 동일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럼 동일한 걸로 전제를 해서 계속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계약서에 지금 2알이나 3알에 대해서 투자를 회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네. 계약서에 있나요? 그 계약서가 저한테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2알이나 3알이나 그 회수해 주겠다. 투자금의 2알이나 3알을 회수해 주겠다. 네. 이 내용이 계약서나 아니면 별도로 뭐 증권 같은 거를 발행해 줘서 네,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에 계약서 이제 그 정확히 뭐 우리가 2알이나 뭐 3알 딱 주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적어도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계약서에 그럼 별도로 네. 뭐 증권이나 아니면 뭐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별도로 끊어준 건 없고요. 발행해 준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었죠. 예. 그렇죠. 그런 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 투자금의 회수 시기가 언제까지 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까? 그게 한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였으니까 적어도 1년 그 정도까지 이제 몇 달에 그 받은 그거를 우리가 하게 해주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하신 분 그러니까 상담하신 분 이제 말에 따르면 네, 계약서상 뭐 어느 정도 투자금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는데 그게 보장을 해주는 반환 시기가 2021년도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지금 창원에 있는 펜션이 있잖아요. 창원에 펜션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혹시 사신다고 하면 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펜션에도 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고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지금 벌써 어느 정도 투자금과 이제 이익금에 대해서 반환해 주겠다라는 게 보통 뭐 1년이나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 네. 따르면.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등기도 되어 있고 펜션에 그러면은 그 펜션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압류거든요. 부동산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은 그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지는 또 별도로 살펴봐야 돼요. 네. 부동산에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면 아마 펜션이 여러 개 있고 아마 그 보존 등기를 한 회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 채를 공동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여지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 펜션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있다라고 예정을 할 경우에는 이 펜션에 대해서 아마 각 하나 호수씩 보통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호수 뭐 101호, 102호 뭐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01호다. 만약에 101호에 대해서 4천만 원의 담보 가치가 있다. 그럼 101호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근데 계산을 해봤는데
그 101호에서 담보 가치가 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101호에서 102호도 할 수 있고 103호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수를 여러 개 나눠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할 때는 이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상담하신 분에서 예. 그 정확히 그 압류랑 가압류의 차이가 뭡니까? 예.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공사할 때 가건물 짓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건물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이 가건물이라고 하는 진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젓는다는 게 가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가압류는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이 재산을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하는 겁니다. 만약에 판결문을 받으면 압류 및 경매 신청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판결 받으려면 1년 정도 소송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압류를 안 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재산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건물 진짜 건물 짓기 전에 가건물 짓는 것처럼 그 가짜가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라서 좀 어렵긴 한데요. 그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판결을 받고 나서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압류 및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 및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한 다음에 가압류를 기초서 본압류로 전이한 다음에 경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가압류 신청할 때 지금 상담하신 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계약서상 어느 정도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그게 2021년까지고 그리고 기간이 도과됐고 그 다음에 내가 3,250만 원을 입금했다. 그래서 계좌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이해되셨어요? 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담보 가치를 지금 가압류할 펜션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개 가지만 부족하다고 하면은 여러 개로 나눠서 같이 가압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5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자는 그 언제 이후에 언제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연 5%로 이자 계산해서 청구하는 게 되고 만약에 그 연 5%보다 더 높게 만약에 이자 지급을 하겠다라고 특약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법적인 조치들을 좀 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실까요? 그 궁금한 점이 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가압류를 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갖다 팔면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고 경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배당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지인 포함해서 이 투자회사에 많이 투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펜션이 물론 그 2층 다 좋은 경남 사원 펜션인데 만약에 한 값이 이제 우리의 총 투자 금액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총 50억을 투자했는데 펜션의 그 가격이 2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순서까지 이제 만약 안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보다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배당이 할 때 이게 비율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억짜리인데 20억이라고 하면은 원금의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250만 원에 40%만 배당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그 나머지 돈은 투자로 인해서 실패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서 채권 회수를 해야 되고
이 펜션에 대해서 못 찾은 거, 이 펜션밖에 재산이 없고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나머지로 채권 회수 가능한데 만약에 이 회사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돈은 60% 정도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회사가 돈이 많아요. 돈은 많은데 이제 내가 투자한 건물은 그 조남 창원 펜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 네. 펜션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돈이 많다고 하면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고 판결받으면 예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현물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집이라든가 아, 그렇죠. 예, 뭐 모든 차라든가. 부동산이거나 뭐 동산이거나 채권이거나 뭐든지 그 회사의 재산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다 회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만약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예. 오늘 주신 말씀 토대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투자를 하셨고 투자한 원금을 지금 다 손해를 보신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다음 사연으로 저희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로 결혼을 한 지는 올해로 9년 차입니다. 남편은 조용조용하고 착한 무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자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이 왔고 돈을 보내달라면서 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남편이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실수라면서 울면서 사과를 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그런데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내기가 힘들어져 남편에게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혼을 할 거면 아들을 두고 저 혼자 나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몸캠 피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변호사님이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몸캠 피싱에 대해서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남편에서 보면은 남편은 자기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연으로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몸캠 피싱이 어떤 이제 수법을 사용하는지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같이 사연이 전형적입니다. 같이 채팅을 하자고 하면서 음란한 또 채팅으로 또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방금 본 것처럼 남자 혼자 뭐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같이 촬영해도 되냐 이렇게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이거를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 녹화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지금 몸캠 피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남편이 이런 몸캠피싱의 피해를 이제 당했는데 나는 이제 신뢰가 깨져버렸고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몸캠피싱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혼의 사유로 삼아서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예, 몸캠 피싱이 당했다고 하는 피해는 피해고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6가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의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 다음에 기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호에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맺는 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권처럼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40조 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아이를 두고 너만 나갈 거면 나가지 나는 이혼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남편분의 입장이거든요. 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떨까요? 예, 양육권과 또 이혼 사유는 또 별개입니다. 남편이 기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육권이 아내한테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 누구한테 자녀가 부모 중에 누구한테 가는 게 가장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2008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 다음에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의 유무를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판단하고 또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그 다음에 부와 모와 사이의 미성년자의 친밀도,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의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과연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가 가장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은 일단은 내가 몸캐피싱의 피해를 이제 직접적으로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이 그런 피해를 당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깨지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심리적인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받았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가능할까요? 예,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혼인 생활이 깨지게 된 이유는 남자 측에서 남편 측에서 몸캠피싱 자기의 그런 행위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몸캠피싱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메신저를 통한 이런 뭐 사기 사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예, 우선적으로 한 번 돈을 주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다음 혹시 또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예, 만약에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은 환급이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은행에서 지급 정지가 된 통장에 대해서 돈이 남아 있다면은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남편분의 이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우리 상담자분인데요.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35만 원에 운동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돈이 급해 아끼던 운동화를 내놓는 것이라며 먼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선뜻 35만 원을 보냈는데요. 돈만 받고 신발 배송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운동화는 필요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따졌는데요. 그때부터 판매자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중고거래 사실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사기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화를 받기로 하고 35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제 판매자가 연락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지금 같은 사안은 사기를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기친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되는 건가요? 예, 지금처럼 이제 사기친 사람한테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이나 그 다음에 통장 가압류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거래 사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그 상대방이 글을 게시한 글이지 않습니까? 이 글을 캡처해놨으면 이 캡처본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 다음 돈을 입금했으니까 입금 내역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한 사람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았으면 이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서 같이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은 택배 관련된 글도 문자도 같이 캡처해서 증거로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고소를 내가 처음 해보던 상황이라면 이걸 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경찰서에 가면 고소장 쓰는 양식이 일반적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고민되시는 분이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서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하신 다음에 상대방과 만약에 거래를 했다라면 상대방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했다. 그럼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셔도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 아이디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의 내용에는 그 지금 사연처럼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뭐를, 무슨 얼마를 내 사기를 쳤다라고 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내가 왜 돈을 입금하게 됐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돈을 입금하게 된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대방의 판매하기 위한 글, 그 다음에 계좌이체 거래 내역서 이거를 증거로 같이 제출해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했는데도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고소한 이후에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 형사 재판 진행 과정 중에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사 배상 명령이 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와 별개로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형사 배상 명령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해서 민사도 제기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했는데 별도로 안 받았을 경우는 민사로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이제 적어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형사 판결문이 만약에 확보가 됐다, 고소한 이후에 가해자가 처벌돼서 형사 판결문이 있다고 하면은 형사 판결문에 이름하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으로는 보통 이제 소송이 아니라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만약에 내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럼 지급 명령 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됩니다. 사실 요새 중고거래 굉장히 좀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가 중고거래를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가장적인 예가 바로 택배로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운 거리라면 택배가 아닌 직접 거래해서 대면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택배로 인한 중고거래 사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기조회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판매자가 사기를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좀 고민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상대방이 이전에 같은 물건으로 반복적으로 팔았는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판매자보다 가격이 낮다, 시세보다 상당히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은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경찰에 가서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혼 소송 중 상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정폭력으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거의 모두 허위, 과장된 건데요. 이후 저는 제 명의의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대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까지 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접근 금지를 풀고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비를 입금 정지하고 또 전기, 가스, 수도를 끊어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아내분과 분쟁이 있는 와중에 접근 금지 명령이 이제 내려지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억울하신 모양인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아내분께서 이렇게 허위로 뭔가 주장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허위로 가장에서 이제 이혼 소송 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감정이 격분해가지고 허위로 또는 가장에서 상당히 많이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남편인 상담자분께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신 건데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요? 예. 먼저 접근 금지 명령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먼저 규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시죠. 예, 가정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임시조치 종류가 총 6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퇴거 및 격리죠. 퇴거 등 격리. 그 다음에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위탁. 그 다음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의 유치. 그 다음에 상담소의 상담 위탁. 총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접근 금지 명령은 위에서 세 번째 즉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그 다음에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검사가 이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고 경찰이 임시조치를 위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이런 임시조치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공통된 요건은 바로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반복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카톡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냈거나 그리고 폭행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2회 이상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발 우려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아니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관리비만 내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내가 관리비 안 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관리비를 내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아내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관리소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관리소는 자기가 지금 지금 같은 사연에 자기가 명의자이기 때문에 관리소는 자기가 내는 거고 나중에 내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았다, 내가 실질적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내한테 별도로 구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접근 금지 명령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으신데 이건 좀 어떻게 해볼까요? 예, 가정폭력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허위로 인해서 자기가 접근 금지에 당했을 경우에는 판사한테 다시 접근 금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는 그 아내가 접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열람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말이 있다, 허위가 있다라는 반대 증거를 제출하셔가지고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신변의 위협을 좀 느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보통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와 그다음에 요즘 많이 이슈가 돼 있는 스토킹의 경우도 자기의 신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피해자일 경우에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재발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이 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카톡을 보내거나 이 반복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접근금지 명령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문제 삼아서 좀 취소를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관리비 문제는 일단은 우리 상담자님께서 부담을 하시고 추후에 좀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